당나귀 가격의 최고점은 동전 생산량이 많았던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AD 100년부터 이 220년까지는 연간 1% 정도의 기이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인플레가 아주 낮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이 기록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약 120년 동안 연평균 복리 증가율은 0.83%였다. 자, 오늘의 주제는 로마 제국 후기 하이퍼 인플레는 없었다 라고 하는 거 플러스 로마 제국 후기에 이미 신용화폐가 등장했다. 야, 귀금속 화폐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나라가 맞아요. 이게 당시 또 글 같은 거 보면 하이케람 책도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로마 때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대부분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그 데나리우스 같은 경우에 데나리우스의 무게를 10% 줄이면은 한 10% 물가가 오르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경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귀금속 화폐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또 좋고, 또 귀금속 화폐 제도로 어떻게 나라가 돈을 버냐면은 예를 들어 액면가치 한 10,000원짜리 화폐를 찍어낸다고 하면은 이거 만드는데 한 9,000원을 쓴다고 해봐요. 그럼 정부는 아무튼 간에 공공자금 지출할 때 한 1,000원 정도로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이 정도로도 이득을 보면서 이제 정부 재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플러스 알파로 액면 가치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제 거품이 생기까지 좀 텀이 있거든요. 당시 고대고 좀 유통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통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탈리아 반도부터 퍼지고 그 다음에 지중해서 어디로 이렇게 퍼지고 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이 텀을 이용해가지고 꿀을 빨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베루스가 이것 때문에 꿀을 빨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베루스 왕조가 꽤 길긴 했지만은 아무튼 간에 당시 화폐 유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다양한 게 있어요. 화폐 수요가 엄청 높은데 공급이 엄청 적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유통 속도가 느린데 이 유통이 어느 정도 다 달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인플레가 드디어 나올랑 말랑 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이때 운 좋게 3세기 위기가 터져가지고 세베루스가 거의 묻혀간 거다라는 말도 있더라고.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 후기 때 이미 신용화폐 제도도 어느 정도 단서가 생긴 거다라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도입부로 이 고대 로마 후기에 생긴 이 똥철주화, 이거 안토니니아누스거든요. 요거랑 이 비트코인, 요거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아 보이나요? 이 똥철주화랑 예를 들어 은 함량이 5%밖에 안 되는 은화, 이거랑 이 실체가 없어 보이는 비트코인, 어떤 게 더 비싸요? 몰바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튼 자, 로마 제국 후기에 똥철주화가 아주 악명이 높죠. 대충 땅만 파면은 어디서 그냥 가죽 주머니 같은데 똥철주화가 가득한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수집 가치도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악화를 찍어냈기 때문에, 똥철주화를 찍어내서 로마 제국 후기에 심각한 인플레가 생겼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똥철주화 때문에 인플레가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학설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지만 3세기의 위기의 인플레가 근본이 이러한 화폐적인 문제, 다시 말해 화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생긴 그런 물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 수 있는 비판이긴 하거든요. 만약 그런 화폐적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 문제였다면,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소위 말하는 여기서 실물경제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실물경제설. 뭔 소리냐면은 이제 산업 생산 자체가 마비되어서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한 문제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가져온 그런 학설이거든요. 피터 가넷이 이런 걸 가져온 건데, 쉽게 말하면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안정화되잖아요. 근데 3세기 위기 때 수요가 유지가 되어 있는데 공급이 이만큼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런 고찰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인플레이션이야 조금씩 있어 오긴 했지만은 아주 독특한 거는 이 3세기 위기, 그러니까 군인 황제 시대죠. 군인 황제 시대 때부터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이전부터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었는데 이 3세기의 위기 때 유독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냐라고 하면은, 그냥 3세기 위기 때 전 제국이 다 내전을 겪으면서 농장 같은 산업 기반이 다 망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계속 말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독특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3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군인 황제 시대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화폐를 찍어내요. 순도도 낮추고 무게도 낮춥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하이퍼 인플레처럼 터지는 게 3세기 위기 때부터라고 하는 게 살짝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처음에 아우구스투스가 화폐 순수령을 내리잖아요. 금화에는 금만 섞고 은화에는 은만 섞어라 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이 화폐 가치를 지키는 그런 걸 한 건데,
그리고 이걸 처음에 깬 게 이제 네로 때부터라고 하죠. 이제 네로가 이따 말하겠지만 이 미스테리하게 저희 집권할 때 이 로마에 대화재가 나잖아요. 대화재, 그렇죠?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화재가 났으니까 이거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 재건을 해야 되고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도시를 재정비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재해 문제 때문에, 뭐 현대식으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코로나 같은 이런 자연재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야, 이왕 새로 짓는 거 궁전 새로 짓자 이지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부터 화폐 순서를 깨고 이제 조금씩 이제 무게를 낮추고 이제 순도도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인플레가 발생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따라서 보시면 이 한번 면밀히 보시면은 생각보다 네로 때나 도미티아누스 때나 이때 인플레가 엄청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게 생각보다 사료로 안 보여요. 이게 당시 문제가 별로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그것도 그렇고 이제 트라이누스도 찍어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찍어냈고 세베루스도 찍어냈는데 하필이면 3세기 위기부터냐? 이게 웃겨요. 그러니까 귀금속 화폐긴 한데 점점 신용화폐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단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로마 화폐가 귀금속 화폐라고는 해도요. 다시 말하지만 귀금속 화폐라고는 해도 일반적으로 신뢰되는 화폐였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데나리우스에 대해서 보통 무역을 하든 아니면 편의점 가서 뭐 빵을 사 먹든 뭐라든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 가치를 신뢰하면서 수백 년간 사용을 해온 그런 화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주화를 많이 찍어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례도 그렇게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례는 없었을 테니까. 이렇듯 이 관성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정치나 경제에서는 이 관성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회생활에서도 관성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제가 좀 깨졌는데 이것도 관성이에요. 지금 관성이 눌렸어. 깨려고 해야 돼. 그래서 굳이 오늘 어떻게든 게시물 똥글로 방송하겠다고 하고 12시에 방송 킨 겁니다. 아무튼 수백 년간 관성적으로 거래되어 온 귀금속 화폐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화폐가. 그러니까 귀금속 함량이나 무게가 조금 낮아져도 어느 정도는 액면 가치를 신뢰하면서 그냥 거래를 한 거라고 칠 수도 있어요. 자, 뭔 삽소리냐. 예를 들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대략 여러분 한 50년 동안 화폐 순수령이 지켜지면서 거래가 됐다고 해봐요. 근데 네로 황제가 이 무게를 좀 낮췄어. 무게를 한 10% 정도 낮췄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좀 무게를 낮췄다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이 화폐가 100이고 네로가 새로 주주하는 화폐가 한 5인가 한 10 정도 될 텐데, 이거 막 화폐 섞여 있으면 이거 다 선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그쵸? 지폐 뭉치가 이따만큼 있고 뭐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는 거냐면은 그 중에 일부에 불구하고 이런 거 무게 다 재가지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돈이 풀리는 거겠지라고 하는 관성이 붙어가지고 기후석 함량이 조금 낮아져도 그냥 무시하고 액면 가치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관행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로마 제국은 1000년의 제국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국이에요. 따라서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망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에서 정한 액면 가치를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관성이 붙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액면 가치는 유지가 되는데 실물 가치는 밑에서부터 꺼져나가는 거품 느낌이었을 것 같은 아주 독특한 이런 현상도 이제 겪었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말하지만 액면 가치는 유지가 되는데 실물 가치가 밑에서부터 꺼져나가는 거품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이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보통 주식 거품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장기 평균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실물 가치라는 거죠. 해월님 안녕하세요. 화요일날 키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켜본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여기서 또 밀어버리면은 이 모멘텀을 잃어버린 관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 자료가 끝났는데 딱 12시더라고요. 그때 켰습니다. 오셔서 반가워요. 하여튼 보통의 이런 자산 거품은 어떻게 생기냐면, 실물 가치는 이 정도인데 그냥 거래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아무튼 근데 거래 가치만 이렇게 롤롤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실물 가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 그 주식이나 코인의 이런 거품이 보통의 거품이라고 치면은, 로마 화폐 거품은 약간 좀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뭔 느낌이냐면은, 이게 아우구스투스 때부터라고 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발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의 실물 가치가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진짜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실물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되는데 이 필요한 이 가치는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물 가치보다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기의 위기가 여기 딱 이렇게 오면은 그때 폭하고 꺼져요. 실물 가치 수준으로. 이게 은의 함량이 5%밖에 안 되는 이 똥철 주화가 되는데,
그래도 그 세베루스 때는 50%까지 낮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런 것도 다 자료 가져왔는데 이런 거 보면 세베루스 때 아무리 그렇게 돈을 불어도 세베루스 때 가격이 그렇게 안 올라요. 이게 한 0.83%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건 트라이누스 때긴 하지만, 다시 말해 이게 어느 정도 로마 제국의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귀금속 화폐, 신용화폐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국가가 망하는 위기 또는 심각할 정도로 이 화폐의 가치를 의심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이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이거를 유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 때 가서도 이 똥철주화는 계속 유통이 돼요. 이 진짜 신기해요. 나중에 솔리두스가 순금 화폐로서 이제 기축통화처럼 된다고 해도 이 똥철주화는 계속 병치돼서 유통이 됩니다. 고액의 순금 화폐 그리고 똥철주화, 이게 양립을 해요. 근데 가치는 계속 떨어졌는데 왜 똥철주화가 유통이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이게 나중에 가면 막 가치가 한 2000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12000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6000분의 1로 올라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아예 가치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계속돼. 그쵸, 오셈님이군요. 잔돈 느낌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여기저기서 봤는데 좀 기축통화에서의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신용화폐적인 그런 최소한의 신뢰 그리고 관성, 전통 이런 게 담보가 되어 있다고 전제가 되어 있다고 치지 않으면은 똥철주화가 계속 비잔티움 제국 망할 때까지도 이게 로마 제국 때부터 계속 이 로마가 아예 동로마까지 망할 때까지 유통이 된 게 설명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 곳에서 봤거든요. 그러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로마 제국 후기에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론의 진실이 뭐냐? 자, 이거 아주 재밌는 주제예요. 아주 재밌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현대에서도 광물 시세에 따라서 동전, 인곳으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똥철주화는 광물로서 의미는 없었나요? 광물로서의 의미가 있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이따가 말할 텐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광물로서의 의미가 이게 화폐로서의 의미가 있다가 광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그 지점이잖아요. 이때 그 화폐가 망해요. 그 화폐가 이제 생산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나리우스 이런 게 나중에 이게 생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0.0001원의 실질 가치밖에 없는데 이 화폐를 만들려면 10원이 든다고 해봐요. 이거 이제 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이게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누무스거든요. 누무스 이런 화폐인데 이게 동로 망할 때까지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똥철 주화가 유통이 계속 되냐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이 화폐가 소위 말하는 국룰 똥철 화폐가 돼가지고 다른 온갖 저질 화폐들을 얘가 다 통합을 하고 흡수를 했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에게 유통이랑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아무튼 이 광물로서 의미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화폐로서 안 만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신기한 게 사실 제국 후기 화폐 경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곳에서 또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학계 정설이 있고 도전적으로 제기가 되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걸 병치해서 보는 게 역사학의 재미 아니겠어요? 당연히 전통적인 입장이자 주류 입장은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이제 나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랑 콘스탄티누스 때 솔리두스 금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기축통화 마련하고 똥철화폐 이렇게 유통했다는 그런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면 반박할 수 있는 거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화폐에 대한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수요가 컸다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화폐들이 전반적으로 마모가 많이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유통이 엄청 여러 번 된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된 화폐가 이거를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다 가설이니까. 이거 다 문제가 뭐냐면 님들이 타임머신 타고 직접 가가지고 이제 브리타니아부터 팔레스타인까지 다 뒤져보면서 화폐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학설이에요. 이런 거 이제 병치해보면서 이제 재밌는 학설 같은 거 챙겨가면 이제 이득인 겁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이 화폐 경제가 안정적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문제를 크게 만들어내는 게 큰 내전기, 심각한 내전기인 3세기의 위기. 이때 갑자기 한 수천 % 막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생긴 학설이 그거잖아요. 이제 군벌들이 이제 군대를 매수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 잡철이나 섞어가지고 유통을 막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실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진짜 이런 도표 느낌이 있어서 실물은 계속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실물 가치가. 근데 유독 3세기 위기 때 폭삭하고 꺼졌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좀 신용화폐적인 그런 믿음도 좀 어느 정도 있었던 느낌이 있고. 그쵸, 오쌤님. 중앙에서 지방으로 유통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이야 뭐 토스 같은 걸로
그냥 계좌번호 찍어가지고 띡 하고 보내면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까지도 송금이 가능할 텐데, 근데 이것조차도 은화조차도 일단 쇳덩이잖아요. 쇳덩이. 그러니까 이것도 움직이고 다녀야지 이제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건데. 예, 오쌤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화폐 유통 속도죠. 유통 속도. 그쵸. 유통 속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한 건데, 그 세베루스가 소위 말하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비유하자면 좀 클린턴처럼 꿀을 빨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클린턴이랑 세베루스 얘가 IT 법을 만들고 얘가 이제 화폐 막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단초를 만들어 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쌓여가지고 터지는 시점 있잖아요. 거품은 터져야 되는 건데, 거품이 터지는 시기가 클린턴의 임기가 아니었고 세베루스도 자기 때가 아니었다. 거품이 터지는 시기가 3세기의 위기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유통이 되는 과정 있잖아요. 화폐가 유통이 되는 과정이라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 세베루스랑 클린턴 얘네들은 이제 그 유통이 되는 인플레가 막 커지고 거품이 생기는 과정에서 꿀맛 빤 거고, 그 3세기의 위기라고 하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야 그거 나 때문 아니? 히히 하면서 이렇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유통 당시로서는 이제 쇳덩이니까 이제 지방도 아니고 이제 속주도 아니고 이제 외국, 예를 들어 게르마니아 거기까지 이제 유통이 되면은, 거기는 예를 들어 게르마니아 촌이라고 해봅시다. 완전히 그냥 국경 넘어 있는, 거기는 로마 화폐의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많으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화폐적으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 설득력을 얻을 수. 아무도 그렇고, 자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있죠. 제가 이거 옛날에 게시글 똥글로 쓴 건데 벌써 한 달 전이네요. 제가 요즘 모멘텀이 없어져가지고 억지로라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똥철주화도 있고요. 이런 휴지 조각, 화장실 휴지 조각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실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경제적인 가치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 경제적 가치가 뭘까요? 경제적 가치. 이 똥철화폐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이 화장실에서 똥 닦을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달러 화폐도 이제 돈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예 눈에도 안 보이는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야, 정말 이게 진짜 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극소수의 화폐만이 천하를 지배하는 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와서 뭐 이런 식의 똥철 화폐 같은 거 아무리 기축통화로 쓰자라고 하면은 누가 듣겠어요? 아이 미친놈아 저리가,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놈들의 화폐 제도가 아주 독특해요. 이게 기축통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아까 말했지만은 이 화폐가 이 공급이 많아지면은 실물 가치는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실물 가치, 그 액면 가치, 거래 가치, 교환 가치라고 합시다. 교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이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데, 그런데 나중에 되면은, 나중도 마찬가지고 그냥 귀금속 화폐 제도가 일단 디폴트는 맞아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귀금속 화폐 제도가 디폴트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뭔가 신용화폐적인 느낌으로 뭔가 계속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제고 후기 어느 시점부터는 신용화폐 제도로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보여요. 자, 이 솔리두스 오늘 주인공인데, 질 좋은 귀금속 화폐가 있었는데 얘 엄청 비싸거든요. 고액 화폐고 거의 한 뭐 그냥 과장해서 비유하자면 한 2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고, 이런 저질의 이런 이제 소액 화폐,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원짜리 화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똥철주화, 은 함량이 5% 미만인 은화인데 은 함량이 5% 미만이요. 이거는 은화인가 아니면 청동화인가. 와, 이것도 신기하네, 여러분. 맞네? 여러분, 은 함량이 5% 미만이면 이게 은화예요? 이것도 형이상학인데, 이것도 형이상학이다. 이것도 형이상학이다. 아주 재밌는 문제야. 은의 함량이 5% 미만인데 이게 은화야? 아무튼, 근데 얘네도 어쨌든 유통은 돼요. 이런 똥철주화가 어떻게 사용됐냐라고 하면은 비잔팀 제국 이후에도 계속 유통이 돼요. 이거를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이게 스포하자면은, 왜냐면 스포를 먼저 하면서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숭아 2%도 복숭아 음료인데 5%면 낭낭하구나. 와, 지금 진짜 내 뒤통수를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어. 오징어 짬뽕에도 오징어가 한 1% 들어있으면 오징어 짬뽕이잖아요. 오, 맞네. 그러면은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인들의 정신을 1%만 가지고 있어도 그 비잔티움 제국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변이 하나 생기네요. 그 로마인들의 정신은 1%가 들어있어도 어떻게든 로마인일 수가 있다. 아주 강력한 논변인데 이번 주에 써먹어야겠다. 아주 강력하고 재밌는 논변 감사해요. 진짜 써먹어야지. 뭔가 살리는
아 근데 저분 언급하면은 좀 꽤 괴롭힐 것 같은 분위기던데 지금 완전 독이 바짝 오르셔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자 귀금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 스포예요. 이 스포로 이 두 갈식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되면은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로 이 이환화 시스템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금화 있잖아요. 사실상 순금인 이 솔리두스 금화를 중심에 두고 그 밑에 이제 똥철주화를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국가 경제가 신뢰를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원활한 조세랑 원활한 행정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솔리두스랑 연동을 시킨 이런 불안정한 화폐인 폴리스가 있거든요. 이 강제로 연동시켰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웃겨요. 이 똥철화폐를 갖다가 이제 똥철화폐인데 그가 실물 가치가 낮을 거 아니에요? 실물 가치가 낮은데 근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여기에 강제로 가치를 부여하는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부 정책이랑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 가치 사이에서 묘한 이런 긴장과 줄타기를 하면서 이 가치가 형성되거든요. 다시 말해 이런 데서 결정되는 가치는 확실히 귀금속 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좀 신용 가치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부에서 강제로 개입해가지고 신용을 자 계속 말했지만 이 솔리두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로 공식 조세, 공적 지출에 사용이 돼요. 그런 데는 이제 순수한 금화인 솔리두스를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일원화를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거의 한 200만 원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이제 귀금속 가치로 기축 통화화해서 신뢰도 회복하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옛날에 그 가격에 비해서 한 2,000분의 1로 내려갔다가 12,000분의 1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한 6,000분의 1로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웃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다. 그것도 이따 넣었습니다. 안토니니아누스. 네, 소액거래에서는 예를 들어 편의점 가서 빵을 먹거나 담배 하나 사러 갈 때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똥철화폐를 쓰는 건데 이게 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가치를 좀 알아낼 때 그러니까 딱 그냥 경제학적으로 통계 계산해가지고 이건 이때는 이 가격이었고 이때는 이렇게 교환됐고 저렇게 교환됐고라고 하는 그런 거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아주 중요한 그런 탐구고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그 상황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똥철주화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요거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어이 주인장 이거 100개 줄 테니까 하나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한 110만큼 달라고 하면 어허 왜 그러실까 아무리 요즘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105 정도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됐을 것 같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름아름해가지고 지역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소액 결제용으로 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유통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미 3세기 위기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수한 은화 중심의 은본위제가 붕괴되거든요. 이때 데나리우스가 이제 양화로서 이제 집안의 비트코인이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제 로마 제국 후기에는 비트코인이 등장해요. 좀 품질이 그나마 좀 좋은 은화 이런 거는 진짜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처럼 결제 수단으로 안 써요. 결제 수단으로 안 쓰고 이 비트코인처럼 왜냐면 가만히 품질 좋은 은화를 짱 박아두면 이 똥철주화가 많아지니까 그 똥철주화 몇 개 예를 들어 예전에 한 100개로 교환되는데 이제 한 200개짜리가 돼. 근데 액면 가치가 똑같아. 액면 가치는 똑같아. 그럼 누가 이 실제 순도 높은 은화를 써요? 그냥 투자용으로 그냥 짱 박아두는 거예요 집에. 세상에 로마 제국 후기 때는 비트코인이 등장한다고? 결제 수단으로 안 쓰는데 투자용으로 쓰기 위해서 액면 가치가 똑같은 금액만큼 그냥 집에 둔다니.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또 가능하고. 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큰 금액을 거래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행정을 할 때 공적 지출할 때 솔리두스 쓰고 이제 서민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냥 작은 금액 거래할 때는 이 폴리스 썼다. 야 은 함량이 5% 미만인데 은화다. 야 이거 형이상하다 진짜. 이거 형이상하다. 이 친구들한테 말해봐야지. 누룽고양이가님 안녕하세요. 야 새벽 방송하는데 다들 많이 오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화예요. 주화 플러스 로마 제국의 후기의 그 신용화폐론 플러스 그 로마 제국 후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사실 화폐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물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들을 좀 제시를 이렇게 하면서 좀 사람들의 이런 전통적인 인식에 좀 반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좀 반하는 그런 걸 말해야지 좀 인기를 끌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대략 이때부터 시작이다. 왜냐면은 보통 화폐 경제 연구라면 다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이래요. 왜냐면 이때 자료도 많고 이때가
이제 화폐 순수령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임페라토르 때부터 이제 이걸 연구를 보통 시작하는데, 이 양반은 예전에 뭘 했다고 했냐, 화폐 순수령을 했다고 하잖아요. 화폐에 다 불순물을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금화에는요 금만 써야 되고 은화에는 은만 써야 돼요. 물론 당시 주류 기술 때문에 한 1%에서 2% 정도의 이런 뭐 불순물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든다고 했어요. 쇼츠에도 만든 건데 1 아우레우스가 대략 현재 금액으로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자, 이게 왜 생긴 거냐면요. 일단 당시 1 데나리우스가 대략 현재로 치면 8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왜 1 데나리우스가 8만 원이냐면은 하루 짐금이다. 하루 일해서 1 데나리우스 버는 건데, 그 최저 시급이 1만 원인데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 데나리우스를 8만 원으로 환산하는데, 네, 디오카시우스의 피셜로 1 아우레우스를 25 데나리우스로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충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아우레우스가 생각보다 엄청 진짜 비싼 주화는 맞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딱 구도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아무튼 근데 이런 화폐 순수령이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 있는 거 사례를 되도록 말할 거거든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세베르스 안데르스 그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카라칼라까지만 해도 좀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자, 아우구스투스 때 이 데나리우스 은화, 아우레우스 금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이 카라칼라 때 도입하는 이 편법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이 안토니니아누스 은화, 물표 이런 걸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네로 때 가면은 이제 사실상 순도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 무게가 줄어들죠. 근데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입니까? 데나리우스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카라칼라 이후에는 기능이 거의 상실이 돼가지고 이 뭐지 발행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거지만 왜 발행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금속으로서의 가치 있잖아요. 금속으로서의 가치가 화폐 가치를 넘어서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우스가 일단 데나리우스가 그 교환 가치가 0.001원이라고 해봐요. 1데나리우스가 0.001원밖에 안 되는데 1데나리우스 만들려면 한 10원이 들어. 이러면 이 화폐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게 기능이 거의 상실돼가지고, 그 이전에 발행된 순도가 높은 고순도의 이런 데나리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순도의 데나리우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집에 짱 박혀서 이제 비트코인이 되다. 고순도의 데나리우스는 집에 짱 박혀서 비트코인이 되고, 그 유통은 뭐가 되냐면 이 데나리우스 은화를 대체할 이 편법적으로 만든 은화인 안토니니아누스가 발행이 됩니다. 이따 말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무게가 줄어드는데 순도도 계속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놀라웠어요. 금화는 3세기 위기까지도 꽤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꽤 일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당시 로마 사회가,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전까지는 은본위제였을 거다라고 하는 학설이 나오는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금화가 거의 유통이 안 되고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느낌? 물론 교환이 많이 됐다는 설은 많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은본위제 폐기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금본위제 전환돼가지고 이 순수한 이 금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경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생기고, 이 안토니니아누스 이거는 카라칼라 때 이 데나리우스를 사실상 대체하게 되는 약간 단초가 되거든요.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초대 이 아우구스투스께서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화폐 순수령이 어떻게 깨지냐. 일단 네로 때 깨진다고 해요. 이것도 유명한데, 왜 깨지냐면은 이제 도시 재건 때문에 깨진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좀 유력한 것 같아요. 뭔 소리냐면은 데나리 코인. 재밌겠는데 여러분, 그 데나리우스라는 이름이 붙은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간에, 자, 네로 황제가 딱 취임을 했어. 그런데 자연재해로 억가를 당합니다. 그니까 원인 불명의 이유로 그 불이 이렇게 크게 나잖아요. 근데 이게 크라수스 때도 도시에 크게 불이 났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봐서, 당시 그냥 건축 기술이나 이런 소방 기술이 안 좋아서 그냥 불이 크게 났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난 건데, 현대로 따지면 좀 코로나 같은 게 터진 거죠. 그러면 불 난 건 진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자금 같은 거 투자를 해가지고 불탄 집도 다시 짓고, 이제 인명피해 같은 것도 좀 수습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재건에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 뭐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드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가 다 불타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새로 짓는 김에 내 궁전도 한번 지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억갈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얘가 불 지른 거다. 그 하이케람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밌는 대목 같아가지고 인용을 해왔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시 로마 재건과 네로의 황금 궁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면서 곧 국고가 바닥나고 화폐 가치가 급락했다. 그러니까 표준 금화인 아우레우스의 무게를 10%가량 줄이고 표준 은화인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비슷한 정도로 줄였다.
이 아우레우스의 무게를 10%가량 줄였다고 하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우레우스는 꽤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무튼 화폐의 함량을 무게를 줄였고 통화 가치 하락으로 입은 큰 불이익은 그로 인해 물가가 10%가량 오르고 저축이나 고정 수입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건데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이런 걸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화폐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유동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좀 그런 걸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하이케랑 같은 경우에는 화폐 인플레이션 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로. 네, 물론 화폐 인플레이션 론도 맞을 수가 있고 실물 경제 론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원인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이 화폐 인플레이션 론을 저는 비판할 거다. 그걸 미리 말할게요. 왜냐면 이거 말 안 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주류 의견이 있고 서버에 있는 의견들이 얼마든지 제시가 될 수 있고 그걸 알아보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네, 어느 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하이케랑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화폐 경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론을 전제로 이제 지식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얘가 황금 궁전을 어떻게 지은 거냐 보면은 네로가 자기 궁전 재건에 쏟아부은 낭비와 사치는 그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한 마음 품었다는 거야. 그냥 위로 해주고 돈만 풀어가지고 재건했으면은 아이고 열심히 일하시네요 했을 텐데 그의 새 궁전인 황금 궁전은 건축에 들인 비용과 화려함에서 베르사유에 있는 루이 14세의 거대한 궁전과 맞먹을 것이다. 현관은 네로의 거대한 조각상 무려 36m라고 되어 있고 수용할 만큼 높았고 세 줄의 기둥 아케이드로 이루어진 홀은 거의 1.6km나 되었다. 열주와 정원과 호수와 들판과 놀이공원 등을 포함하여 이 궁전은 팔라티누스 언덕과 에스퀴리누스 언덕 사이에 14만 7천 평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맥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불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에스킬리네 언덕이랑 팔라티누스 언덕이 위치가 딱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주변에 이런 게 다 전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재건을 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네로가 야 그래도 국가 공금 쏟아 부는 건데 여기 어차피 다 이거 없어진 거 아니야. 여기 재개발도 할 겸 여기다가 내 집 졸라 크게 지어놓자. 이왕 다 밀어버린 건데 재건을 다시 하면은 좀 이쁘게 재건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런 이 위기와 슬픔을 이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 때문에 아주 크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무튼 이때 처음으로 화폐 함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도미티아누스도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이제 선례가 생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역사든 사회든 경제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선례가 중요해요. 선례가 없으면은 누군가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당연히 개척하는 관성이 그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의 관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개척을 일단 해. 근데 이 관성을 개척만 하면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성을 보통 누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관성이 그때 붙어버리죠. 돈을 그렇게 만지면은 화폐 손대면은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이런 거 짧게 좀 했는데 그 도미티아누스도 그렇고 다 제가 이걸 그냥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 군대 봉급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게 제일 크죠. 왜냐면 군대를 장악해야지 내 권력을 장악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된 금액을 줘야 되니까 돈을 이제 찍어내는 걸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 궁전도 짓고 백성들 기본소득 주고 빵 나눠주고 스포츠 정책, 검투사 경기 같은 것도 뭐 펼치고 목욕탕도 당연히 짓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는 거고. 근데 이거 트라이누스도 뭐 비슷해요. 근데 이게 포퓰리즘이 기본이 된 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빈민들은 많은데 황제가 자신의 통치에 이런 정당성을 얻으려면 계속 말했지만 이 로마 임페라토르들은 황제들은 일단 그 대부분 되도록이죠. 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이런 파트로누스의 역할을 하는 그들의 후원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경청해주는 척이라도 해주기 제일 쉬운 게 이제 돈 뿌리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봉급 줘야 되고 심지어 다케아 원정이 털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들겠죠. 이때는 심지어 요새도 많이 건설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출산 콘텐츠에서 말한 건데 출산 보조 수당도 이제 만들잖아요. 이제 출산 보조 수당이 당시로서는 지자체 대출 정책이랑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소도시가 있다. 근데 재정이 부족해라고 하면은 트라이누스가 이 재정에 출산 보조 수당이라고 하는 금액 그 명분으로 한 1조를 받는 거예요. 1조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탕으로 출산 보조 수당을 좀 주는 척을 하면서 이걸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자체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겠죠. 이럴 때 돈을 또 썼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돈 써요. 근데 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얘가 제일 뭔가 악질인데 왜 악질이라고 하냐면은 근데 뭐 설레가 벌써 생겼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트라이누스 때까지만 해도 85%가 유지가 되고 그러는데 코모두스도 70%거든요. 근데 세베루스 때 가면은 50%가 돼요. 그러니까 화폐가 있는데 반이 은이고 반이 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카라칼라가 이제 뇌절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 이하로 같이 내리는 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보면은 똑같습니다. 군대 봉급을 줘야 됐다. 근데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다라고 하는. 군대 봉급이 예를 들어서 군인들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인데 이것도 비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연봉 8천이었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군대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봉급이 좀 줄어든 효과가 되게 됐다. 연봉 1억으로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려고 특히 군대에 돈 줘야 되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찍어냈다고 하고 행정조직 확대하는데 또 돈이 필요했고 또 건축이랑 기본소득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백성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거 하느라 또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념비적으로 이 은환 대 순은의 비율이 50%가 된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세베루스 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당시로서는 화폐 유동성이 떨어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이런 신용도 플러스 관성 이런 것 때문인데 얘때 아무리 돈을 그렇게 찍어내서 유통을 해도 인플레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세베루스 왕조 거의 끝까지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찍어내서 유통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다시 말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귀금속 화폐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져서 크게 의심을 받긴 했는데 아직은 큰 계기가 없어서 일단 액면가대로 유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이유가 없어서 유통이 된 것도 있고 뭐 유통이 잘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세베루스가 자기가 찍어내서 돈을 준 것만큼 그런 역효과를 겪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케니스 할의 코이니지 인더 로만 에코노미 여기서 가져온 건데, 자, 안토니누스 왕조와 세베루스 왕조의 황제들은 화폐 가치 절하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 얘가 제일 많이 찍어낸. 이는 2세기 동안 안정적인 가격과 환율로 유지되어 온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 때 뇌절해가지고 갑자기 화폐를 막 찍어내고 순도를 낮췄다고 해도 2세기 동안 안정적인 가격과 환율로 아무튼간에 그걸 유통을 했어. 그러니까 신용이 있어 그래도. 예를 들어 미국이 아무리 코로나 때 그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채권도 막 사고 막 대출도 막 해주고 막 제로금리하고 아무리 그렇게 미국이 달러를 뿌려대도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기초통화는 달러잖아요. 지금 달러 없으면 망하잖아요, 세계. 아무튼 그렇다. 그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세베루스 시대의 데나리우스는 64년 이후 주조된 데나리우스와 무게와 도안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저질 화폐를 찍어내도 잘 만들었대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레우스가 발음이 안 되지? 비금속 화폐와 통상적인 환율로 교환이 되었다. 통상적인 환율로 교환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순도가 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가치로 떨어진 게 실물 가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만 실물 가치는 반토막이 났는데 기존에 있었던 통상적인 교환 가치랑 유지가 되면서 교환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한 이 그래프처럼 실물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교환 가치는 서서히 떨어져요. 이게 졸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신용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제국 정부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이집트 합금 화폐 운영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즉 저급은이나 합금 금화에 대해 전통적인 외형과 합리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적용했다. 뭔 소리냐? 겉모습이라도 이뻐 보여야지 사기를 칠 수 있겠구나, 화폐로. 아무리 내가 실물의 은의 함량을 2분의 1로 줄여도 겉만 잘 만들면은 1의 교환 가치로 계속 쓸 수 있구나. 이거를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때 배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세베루스 때 은 함량을 반으로 떨어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라칼라도 똑같아요. 군대에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화폐 가치를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나름 국가원수인데 경제가 붕괴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데나리우스의 손대기는 부담을 느껴요. 대신에 뭘 하냐? 더 이상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낮추지 않고서도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코로나 때 트럼프 행정부가 돈 찍어낸 게 그거잖아요. 이 금리를 0%까지 낮췄어. 근데 이것보다도 돈을 더 풀고 싶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채권을 졸라 사주자. 채권을 존나 사자. 이걸로 그냥 전 세계 돈을 막 뿌린 거잖아요. 자,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느낌으로 데나리우스는 안 건드리는데 돈을 더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런 이상한 화폐를 만듭니다. 이거를 졸라 만들거든요, 이렇게. 이 화폐 이름이 뭐냐면은 안토니니아누스라는 은화를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토니니아누스. 이름도 참 복잡하죠. 그리고 얘 때문에 이제 데나리우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안토니니아누스라고 하는 화폐가 어떤 화폐냐라고 하면 액면가로 따지면요. 1 안토니니아누스가 2 데나리우스예요. 예를 들어서 데나리우스가 1만 원짜리였다고 하면은 1 안토니니아누스는 2만 원짜리가 된 거죠. 그쵸? 이름 졸라기죠. 자, 그런데 오케이, 그거 좋다고 이거야. 액면가는 이게 2배로 비싸.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수는 함량이에요. 1 안토니니아누스에 1.5 데나리우스만큼의 수는 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배 가치의 주화를 찍어내는데 1.5배의 함량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0.5의 은은 뭘 할 수 있냐, 이걸로 새로운 화폐를 계속 주주하는 거예요. 사실상 화폐의 발행량이 4분의 1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나리우스를 건드리지 않고, 데나리우스를 안 건드리고 은화를 팽창시키는 방법을 카라칼라가 창의적으로 떠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레샴 법칙이라고 하는 요상한 경제 법칙이 있거든요. 곧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근본 있었던,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화폐 순수령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이 데나리우스가 화폐 시장에서 이탈하고 이제 비트코인화 됩니다. 이 안토니니아누스 때문에 이 데나리우스가 비트코인이 돼요. 자, 뭔 삽소리냐. 자, 그레샴의 법칙이 뭐냐면은 양화와 악화가 동일한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악화를 실제로 소비하는 데 써버리고 양화는 집에 짱 박아 두자라고 하는 심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동전이 있는데 다 10,0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해봐요. 아, 나 이걸로 비유하면 되겠다. 맞아, 이걸로 비유하면 되겠네. 물론 100% 완벽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님들 그거 10,000원짜리 많이 쓰잖아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이게 2종류가 있다고 해봐요. 이 첫 번째 10,000원짜리는 신권이고 두 번째 10,000원짜리는 국권이라고 해봐요. 와, 근데 국권이 뭔가 수집욕이 생기잖아요, 그쵸? 뭔가 최소한 수집가들한테 팔면은 그래도 액면가로 신권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왠지 수집가들한테 팔면 한 그래도 11,000원은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국권이. 그러면은 국권을 쓰지 않고 대신에 신권을 쓴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데나리우스가 아무튼 간에 은 함량이 좀 더 높잖아요. 은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안토니니아누스가 은이 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악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거래를 할 때 안토니니아누스를 써버리고 데나리우스는 집에 짱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데나리우스 짱 박아둔 사람들은 이 데나리우스 하나로 안토니니아누스 한 2개를 만들 수 있네? 오히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은 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로 군인 황제 시대 끝난 다음에는 이게 은 함량이 5%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은화 함량이 50% 시대일 때 데나리우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 있다고 해봐요. 은화 함량 50%일 때 데나리우스를 집에 짱 박아둔 사람은 군인 황제 시대 이후까지 후손한테 이 데나리우스 만약에 물려줬다? 라고 하면 거의 10배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은 가격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화인 안토니니아누스가 유통을 하고 양화인 데나리우스가 짱 박히게 된다. 이걸로 데나리우스가 유통이 안 돼요. 안토니니우스가 이제 저가 화폐의 그런 대장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하지만 동일한 은화라도 이 데나리우스는 안토니니아누스 덕분에 비트코인이 된다, 유통이 안 된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화폐 가치를 막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귀금속 화폐의 질 저하는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거품입니다. 이때까지 황제들이 솔직한 말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따 볼 자료에서 한 1년에 물가가 0.83% 올랐다, 뭐 이런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물가로 생각보다 고통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폐를 찍어내서 황제들은 좋았겠죠. 그쵸? 황제들은 좋았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후대 황제들이야. 마치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물 가치에 거품이 생겨서 가치가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아까 말했지만 딱 이런 구도라고 했어요. 이게 화폐의 실물 가치라고 하고 이게 교환 가치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쯤이 이제 카라칼라 때야. 이때쯤에 카라칼라 때야. 이제 3세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놔가지고 이 정도가 거품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 이때가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로마 제국은 천년의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에서 정한 액면 가치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세베루스 때 말한 것처럼, 자료 가져온 것처럼, 이게
세베루스가 화폐의 그 은의 함량을 2분의 1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세 개 동안 안정적인 가격과 환율로 유지되어 온 화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통상적인 환율로 교환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카라칼라 때로 그대로 유지가 된 건데 드디어 3세기의 위기가 오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괴리가 되어 있던 실물 이 가치랑 교환 가치가 푹 꺼지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다시 말해 네로 이후부터 계속 귀고서 화폐의 가치에 거품이 생겨왔잖아요. 근데 이게 꺼지면서 엄청나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터지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3세기 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 AD 100년부터 이 220년까지는 연간 1% 정도의 기이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인플레가 아주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당시 120년 동안 약 120년 동안 166에서 177%밖에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 황제들이 선대 황제들이 돈을 찍어낸 것만큼 그렇게 물가가 오른 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머니 프라이스스 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이런 로마 제국 이때 시기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거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그쵸. 구웨이님 딱 그거예요. 설마 망했어? 기ức 진짜 망함. 진짜 갑자기 전례가 없던 내전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함. 예를 들어서 님들 그거 맞아 딱 이런 비유다. 트럼프가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서 달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달러의 신용도가 막 떨어져 있어.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관성 있고 신용도가 있으니까 달러가 계속 어느 정도 가치 유지하면서 유통이 되는 건데 만약 미국이 내전을 겪는다고 해봐요. 미국 내전 갑자기 와 나 궁금하다 진짜. 갑자기 미국 내전 갑자기 터지면은 달러 가치가 진짜 반토막 나지 않을까? 지금까지 달러가 유통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봐봐야지. 달러 그 유통된 그래프 보면 그 엄청나던데. 그래 요거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내전 터지면은 진짜 이때 올라간 양만큼 실질 가치가 떡락하지 않을까? 에헴. 아무튼 그런 게 떠오르네. 자 진짜로 나라가 망한다. 이 뇌피셜로 번역한 걸 또 해보면은 중요한 거는 에페소스라는 아시아의 도시의 시장 관리들 중 일부는 재임 기간 동안 빵 가격이 얼마였는지 비문에 기록했다. 그 가격이 기록될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1파운드짜리 빵 한 덩이에 2오볼이었다. 서기 220년경의 비문에는 12온스짜리 빵 한 덩이에 4볼, 즉 1파운드에 5볼로 가격이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 120년 동안 연평균 복리 증가율은 0.83%였다.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이것도 뇌피셜로 번역을 해보면 화폐 발행량과 가격 간의 연관성은 문서상 가격 자료의 주요 출처인 이집트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뭐냐? 쉽게 말하면 문헌 사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헌 사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변명을 하고 가는 건데 이 연구는 지극히 이집트 중심적이다. 이집트 케이스에 갇혀있는 연구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 하지만 이집트에서도 연대가 기록된 자료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 대부분 표준 품목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근데 변명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해명하냐? 강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이런 게 중요한 거라니까. 다른 사람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견이 이래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손한 태도. 아무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경우에는 패턴이 단순한 무작위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료가 한정이 돼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꽤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최소한으로 확실하다라고 강조하는 건데 한 예로 이집트 농민들이 운송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의존했던 당나귀 가격을 들 수 있다. 당나귀 가격을 이제 사례로 들은 거예요. 당나귀 가격은 밀 가격과 달리 계절적 변동이 크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게 시즈널이라고 되는데 시즈널을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계절적이라고 했어요. 그림 2.1은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부터 세베루스 황제까지의 당나귀 가격을 보여준다. 이 세베루스와 카라칼라 황제 시대에는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매우 뚜렷한 최고점을 볼 수 있다. 이때 그러니까 트라이아누스와 피우스 시대에는 훨씬 작은 최고점이 나타나고 하드리아누스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대에는 최저점을 보인다. 이 그래프는 이걸 말하는 건데 이따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대규모 매장 유물에서 나타나는 주조 생산량 프로필과 비교해보면 당나귀 가격의 최고점은 동전 생산량이 많았던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화폐 발행량이랑 인플레이션이랑 이게 불일치한다. 다시 말해 화폐 발행량과 인플레이션이 무관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오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역사 연구니까 관점은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폐 발행이 됐을 때 이 화폐 발행을 하는 거랑 이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건 다르다. 아무리 그 로마에서 화폐를 찍어냈다고 해도 이게 전 세계로 유통되는 것도 다른 문제다.
유통이 됐으면 물가가 올랐을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가격이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지 않냐? 위아래로 오른다는 게 뭐냐? 물론 가격이 오르는 시기랑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랑 이제 화폐를 찍어낸 시기가 불일치하지만 화폐가 어쨌든 이 유통이 됐을 때 오른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비판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대충 보면은 180부터 190 이때죠. 180부터 190 이때 화폐 발행을 한 건데 물가가 언제 올랐냐? 이때 올랐다. 그러니까 화폐 발행이랑 인플레이션이랑 근본적으로 불일치한다. 그러니까 둘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건데, 전 이거 보고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반박이 떠올랐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유통이 좀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화폐 발행량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전의 황제들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발행량이 는 건데, 그 물가가 과연 그 정도로 많이 올랐냐 보면은 또 그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또.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고찰을 해볼 수 있고, 상상하는 것과 결론 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겨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는 거를 주로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화폐 발행 수준이 제한적이고 불균등했고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낮았다. 뭔 소리냐? 현대 같으면은 그냥 토스로 돈 찍 보내면은 미국으로도 한 1초 만에 보내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이 낮아요. 또한 많은 세금 납부가 현물 납부였고, 물물 교환에 기반한 교환이 표면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하는 게, 우리가 그 로마가 이거 화폐 경제 체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시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까면, 로마는 모르겠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속주나 아니면 이탈리아에 있는 다른 곳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로마가 아닌 다른 곳을 보면은 글쎄 거기가 실질적으로 화폐 경제가 돌아갔을까? 물물 교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집트에서는 상품 가격과 임금이 서서히 상승했다. 아시아 주요 도시인 에페소스의 빵 가격 변동도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제국 전체에 걸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확대 오류인데, 그러니까 이집트랑 에페소스 사례를 봐라.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낮지. 이게 제국 전체에서도 비슷했을걸?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세베루스 왕조의 군대 급여 인상은 실질적으로 미미해 보인다 라고 하는 급진적인 결론까지 내려요. 글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세베루스가 그렇게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안 준 게 아닐까? 이런 말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납부와 맞물려 새로운 급여 체계는 군복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화폐 발행량과 물가 변동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이집트에서는 단기적인 물가 최고점이 화폐 발행량의 최고점을 따라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 있잖아요. 화폐 발행이 이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유동성이 낮으니까.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러한 메커니즘은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유동성과 화폐 발행이 매우 불균등했던 경제 특징을 보여준다. 아무튼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제국 후기 인플레이션이 화폐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생기는 건데, 그 자료도 가져올 걸. 이게 실물 때문에 박살난 거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3세기 위기 이걸로 보면은, 야, 중동의 아버지님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 군인 황제 시대 이거 보면은 통설은 이거예요. 통설. 그러니까 3세기의 위기, 즉 군인 황제 시대에 이르러 군벌들이 군인들을 매수하고자 돈을 막 찍어내서 인플레가 폭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나 소나 이제 뭐 데나리우스가 됐든 아니면 아까 말한 안토니디아누스가 됐든 그 은화를 계속 찍어내서, 예를 들어서 군인이 한 600데나리우스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갖다 700데나리우스를 준다고 해. 그래서 경쟁자는 800데나리우스 준다고 하고. 근데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찍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학설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죠. 당연히 지지하는데, 화폐 발행량이랑 물가 상승률이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까 봤다시피 이 화폐 생산량이 늘어난 것만큼 그 물가 그대로 오른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이퍼 인플레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3세기의 위기 딱 이때거든요. 그렇죠? 그 추정을 해보자면 그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마 심각한 내전을 겪으면서 실물 경제가 붕괴되어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했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때부터 3세기의 위기부터 이제 이님들 그 라티푼디움이 사실 라티푼디움이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농업이잖아요. 상업적. 그러니까 노예 농업을 한다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가성비, 효율성, 그게 전제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건데, 실제로 3세기 위기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콜로나투스가 많이 생기죠. 콜로나투스. 이거 하이케라임과 한번 가져올까?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이거랑 겹쳐서 한번 봐봅시다. 장원이라고 쳐야 되나? 여기 있다. 이게 3세기의 그 위기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3세기 중반부터 로마 제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업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침략과 내전과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과단 세금이 맞물려 많은 농민들이 파산으로 내몰렸다. 근데 농업이 여전히 성행했던 지역들 예외 없이 요새화한 대저택에 사는 대지주들의 사유지가 되는 경향을 띄웠다. 사유지. 그러니까 서기 처음 두세 기 동안 번영기에 라티푼디움의 확산이 중단되었고 모든 곳에서 자영농의 농지나 중간규모의 사유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3세기에 닥친 불황으로 라티푼디아는 다시 한번 급속히 증가했다. 쭉 이렇게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농지를 매입하거나 인설체를 가진 사람들은 세습 원로 기적들이나 유력한 정보 관리들 뿐이었다. 허다한 경우 소규모 자영농들은 유세 대지주들에게 농지를 넘기고 콜로니, 소장농으로서 지대를 바치는 대가로 든든한 사회적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클렌텔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클렌테스가 아주 강하게 이제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간 거죠. 요새화한 대저택을 소유한 그 유력한 지주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가신들은 세금 징수원들과 군대 모집인들과 화족들과 야만족 침자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 중세 장원처럼 이 대저택 사유지들도 대부분 자급자족을 했다.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이 안 돼요. 그냥 자급자족해서 그냥 먹고 그 지역 자체에서 먹고 사는 경제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경제가 쇠퇴한 거예요. 지역민들이 소비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도 자체 생산했다. 소장농들은 현물로 지대를 냈고 지주들은 그것에서 식량과 옷감을 조달했으며 대저택에 기거하는 장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들을 생산해 제공했다. 지주가 쓸 철과 사치품 같은 전문화 물건들만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국 내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제조업과 상업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렇죠? 산업이 몰락했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구매력이 붕괴하면서 농업은 자급자족 수준으로 망했고 교역도 안 되고 세금이나 강제징발 이익도 없어지고 개인사업이나 교육도 사라지고 2세기 서방 속주들에서 융성했던 대규모의 유리, 도자기, 금속류, 의류 공장들도 다 위축이 됐다. 군대에 무기와 의복을 공급하기 위한 국영 이 콜로기아들이 있거든요. 콜레기아들. 걔네들만 이제 살아남은 거고. 도시도 쇠퇴했다. 제국의 도시들은 주변 농촌과 부재지주의 사유지에 거주하는 농부들의 왕성한 생산활동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 걔네들이 다 이제 망했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관점은 다양할 수 있는데 팩트들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세기 위기가 거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생산력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와인이 됐든 포도주가 됐든 옷이 됐든 심지어 식량이 됐든 식량도 중요하죠. 이게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든 것 때문에 이 실물 경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가능하죠. 다시 말해 심각한 내전을 겪으면서 실물 경제가 붕괴되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다. 물론 두 번째의 이러한 화폐적인 이유로 인플레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축적되어 온 화폐 가치 거품이 내전을 계기로 팍 하고 꺼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능하죠. 근데 계속 말하지만 뭐 틀리면 말고 놀리긴 해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님들이 뭐 타임머신 타고 내려가서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역사학자분들도 엄청나게 지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데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실물 경제 측면이랑 화폐 측면이 사실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병렬적으로 놓고 봐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드디어 3세기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 이거 그 이전에도 그 화폐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가 몇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은화의 함량이 5%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도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다 생략을 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 업적이 딱 두 개 일단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맥락상. 최고 가격제랑 솔리두스 기축통화제 실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최고 가격제 이게 보통 어느 자료를 봐도 최고 가격제는 좀 뇌절이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보통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또 생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하이케라임도 말하는 거는 산업경제가 붕괴됐다. 이것 때문에 산업경제가 위축이 됐다. 하이케라임은 계속 말했다시피 화폐경제 때문에 화폐적인 이유로 인플레가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물가가 높잖아요. 물가가 높은데 최고 가격을 실시한다?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실물 경제론을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수요자가 100명 있는데 그 물건이 한 개밖에 없다고 해봐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한 100개가 형성될 때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하나로 줄어들어서 10,000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가정을 이렇게 올랐다고 가정을 할 때 만약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거 100만 원에 팔지 마, 10만 원에만 팔아. 이렇게 가격을 상한제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개인도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붕괴가 돼가지고 이 100만 원에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해봐요. 10만 원에 팔면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에이 씨발 이거 못 해먹겠다. 나 이거 안 할래. 하면서
그나마 한 개 공급되던 게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최고 가격제를 이제 비판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했다시피 실물 경제론을 좀 뒷받침하는 약간 좀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3세기의 위기 때 이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도 아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본격적으로 인플레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껌위키에서 본 건데, 이거 껌위키 틀어놓고 하니까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아니다, 이거 카라칼라에서 있었다. 그래, 요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게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후자에 의하면 제국의 추가적인 화폐 발행이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변경 지역으로 흡수되었고, 다시 말해 이게 참이라면은 이제 화폐가 아무리 공급이 많이 돼도 수요가 충분하니까 제국의 체급으로 이걸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아우렐리아누스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화폐개혁 시도 직후에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 화폐개혁을 한 게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정책을 뭔가 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뭔가 옛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면 이 최고 가격제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솔리두스 기축통화제도 실시하는데, 이때 가면요 여러분, 은본위제가 이미 붕괴한 상태예요. 이미 은본위제는 붕괴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은화주제 은의 함량이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아무리 양질의 화폐를 은화로 만들어버려도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그 효과 있잖아요. 그레샴의 법칙.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는 중앙정부가 5%보다 순도가 더 높은 고품질의 은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발행하는 은화가 다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은화가 다 비트코인이 돼요. 그 은화가 다 비트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순도가 높은 은화를 이때부터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도가 5%짜리 은화가 돌고 있는데, 만약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순도를 좀 높여서 50%짜리 은화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나 순도 50%짜리 은화 팔았어. 이거 녹여가지고 그 화폐 10개 만들어버리자. 그리고 5%대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화폐로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본위제를 부활시켜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후 다른 은화들은 거의 모두 여기 있는 이 똥철주화에 밀려가지고 비트코인화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데나리우스가 이미 안토니니아누스에 밀려서 비트코인화 됐죠. 그레샴의 법칙을 계속 떠올리시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강조를 할게. 여기서 은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죠. 이게 이 무게도 계속 줄어들고 순도도 순은에서 93%, 90%, 85%, 70%, 60%, 5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기능을 상실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세기 위까지 가면은 안토니니아누스도 순도가 5% 미만의 똥철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금화는 왠지 모르겠는데, 금화는 물론 무게가 계속 줄어들거든요. 무게가 7.8에서 5.4g까지 줄어들어요. 계속 이렇게 10%씩 줄어드는데, 근데 순도가 유지가 돼요. 뭔지 아시겠죠? 순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때 발행이 된 이 금화만큼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순도는 유지가 되었으니까, 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화폐를 쇄신할 수 있는 이제 근본위제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본위제. 그게 바로 솔리두스다. 솔리두스 기축통화제를 실시한다. 이때 솔리두스가 약 4.48g의 순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세기 위기 때 발행이 된 화폐보다 무게는 조금 더 가볍죠. 좀 더 가벼운데 일단 경제가 붕괴됐으니까 그 솔리두스로 이제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금화를 다 유입을 시켜가지고 다 구입해가지고 솔리두스로 나눠주고 여러 개로 나눠주고 뭐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론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긴 한데, 이제 공무원 월급 주거나 결제라거나 무기 사거나 봉급 주는 거는 금으로 하잖아요. 그럼 중앙에 정부 중심의 공적인 경제가 금 중심으로 이제 탄탄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기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솔리두스 바탕으로 이제 경제가 한번 좀 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누무스라고 하는 이제 똥철 화폐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솔리두스랑 병치돼가지고 병렬적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정부 중심으로 신용이 완전히 탄탄한 이제 금화가 이제 순금화가 유통이 되고, 한쪽에서는 똥철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고액 화폐로 유통이 되고, 똥철 화폐는 아까 말했다시피 서민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가격 조정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이 저가형 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뭐 빵 사 먹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물 조세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또 배경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그 솔리두스라는 너무 지나치게 비싼 고액 화폐거나 또는 너무 저액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대충 아우레우스의 가격을 한 200만 원으로 쳤잖아요. 그것보다 무게가 반 줄었다고 하면은 솔리드스 하나에 대충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봤을 때 대충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폐가 100만 원짜리랑 그 500원짜리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길을 때려서 말하면. 그래서 중간 가격의 조세나 공물은 현물로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되죠. 계속 말했지만 이 똥철화폐 가치가 진짜 신기하다니까. 이게 아무리 순도가 낮아져도 진짜 은의 함량이 거의 0%에 달하는 진짜 거의 구리화폐 정도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그 지하 경제도 아니고 공적인 경제에서 이거를 유통을 시키잖아요. 어느 정도의 구매력이 있다는 걸 신뢰를 하고. 이게 신기해요. 그 신뢰가 그럼 어디선가 생긴 건데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뭐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국가의 가격 통제랑 강제. 나 깜짝 놀랐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최고 가격령 있잖아요. 여기서 뭐 무어는 뭐 몇 데나리우스, 뭐는 몇 데나리우스, 뭐는 몇 데나리우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무리 최고 가격령으로 가격을 데나리우스로 그렇게 정해놔도 이미 데나리우스는 옛날에 망했거든요. 이 주조도 아니에요, 잘. 그럼 데나리우스 대신에 그 최고 가격령의 통제를 받을 화폐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유통이 된 게 여기서 말한 그 똥철 화폐들. 그래서 폴리스가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유통이 되는데 여기서 대충 몇 데나리우스가 몇 개 폴리스라고 하는 식으로 좀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 폴리스의 가격이 대충 그래도 정부에서 이 정도로 강요가 되는 거니까 대충 이 최고 가격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 가격에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이제 유통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 국가가 강제하는 걸 통해서 이 똥철화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주는 겁니다. 진짜 신기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가격 통제령에 있는 그 명목상의 가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가 한 100 정도의 이제 그 누무스라고 합시다. 100 정도의 누무스인데 네, 요거가 당연히 누무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돼지고기가 한 시장에서는 한 200 누무스로 이렇게 유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가격이 어긋나면 뭐 관리들도 통제 안 할 텐데 만약에 돼지고기를 한 1000 누무스 이렇게 팔아먹는다고 해봐요. 관리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쵸? 그리고 뭐 와인 같은 것도 예를 들어 한 50 누무스인데 만약에 한 1만 누무스 이렇게 팔아먹어. 막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이제 황제가 개입해서 때려잡을 테니까 이렇게 똥철화폐가 당연히 저 최고 가격력이 정해진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종종 꽤 자주 판매가 되긴 했지만은 이러한 국가의 통제랑 실물 경제상의 가격 하락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을 가지면서 유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똥철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신뢰를 얻고 유통이 됩니다. 이 준내 신기해요, 진짜. 그렇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새로운 치세가 이제 시작이 되죠. 본격적으로 솔리두스 기축 통화제가 이제 자리 잡히고 실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축 통화시킨 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아까 전에 말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맹화적으로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안정화돼서 제국이 통합되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 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고,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 금화 있잖아요. 비싼 금화로 군인들의 봉급도 지급하고 조세와 속주나 식민지의 곡물도 이걸로 수치를 하고 기타 공적 거래,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다 이 솔리두스로 하고 거액의 거래나 무역도 솔리두스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에서 이 근본위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은본위제를 이제 대체를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3세기의 위기 동안 붕괴된 로마 제국의 경제적 신뢰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또 이 솔리두스를 바탕으로 공적 경제가 안정화돼 있으니까 약간 이 신뢰도가 경제 전반에 쌓이면은 저변에서 유통이 되는 똥철 주화 같은 것도 저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경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경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솔리두스 중심으로 경제와 조세의 중심도 회복이 돼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화가 된다. 진짜 이 똥철 화폐들이 진짜 아주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딱 이게 진짜 저는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자, 여러분 이 똥철 화폐랑 비트코인 중에서 뭐가 더 가치가 높나요? 뭐가 더 가치가 높지? 자, 뭐가 더 높은 거 같나요? 아, 이거 막 비트코인 막 떡상하거나 그럴 때 이거 했으면 좀 조회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따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갑자기 내일부터 비트코인 떡상할 수 있으니까. 자, 로마 제국 후기에 만들어진 똥철화폐랑 비트코인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 자, 일요일날 못했던 콘텐츠 마칠게요. 오.